용서해야 한다. 화해가 답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와 다시 웃으며 마주 앉는 순간 당신의 존엄은 사라집니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는 일은 화해가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한 번의 용서가 미덕이 될 수는 있어도 반복되는 용서는 결국 당신을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 그 독을 품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 중에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화해하자는 연락이 오기도 하고 주변에서 이제 그만 용서해라라는 말을 들으시기도 할 겁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분에게 거대한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오늘은 30년간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왜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독에서 벗어나 평온한 노년을 지켜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죠. 하지만 과연 모든 상황에서 화해가 올바른 선택일까요? 한 번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상처를 줍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다시 이용당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같은 사람에게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그 답을 기억한다면 화해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95%의 사람들이 화해 후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잠깐,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92%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온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처를 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용서해라, 마음이 좁다고 압박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화해를 선택하죠. 그런데 3개월 후 그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또 줍니다. 이번엔 더 교묘하게, 더 아프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너는 원래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요. 최신 뇌과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번 상처를 준 사람의 뇌는 상대방을 해쳐도 된다는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마치 길이 닦인 것처럼요. 그래서 첫 번째 상처 후에 화해를 하면 그 사람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상처를 줘도 괜찮구나. 어차피 용서하니까.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상처는 항상 첫 번째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험으로 어디까지 해도 될지를 학습했거든요. 김미경 씨는 20년 절친이었던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미경 씨의 남편을 유혹했던 거죠. 1년 후 그 친구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우정이 너무 소중해서. 미경 씨는 마음이 약해져서 화해했습니다. 주변에서도 20년 우정인데 한 번쯤은 용서해줘야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 그 친구는 이번엔 미경 씨의 사업 파트너를 빼갔습니다. 그것도 더 교묘하게, 더 계획적으로요. 선생님, 제가 바보였어요. 왜 첫 번째에서 끝냈어야 했는데? 미경 씨는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반복할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심리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테스트 심리. 이 사람이 얼마나 참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한 번 용서받으면 더 해봐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우월감 중독.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통제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화해는 그들에게 내가 이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요. 셋째, 책임감 부족.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성찰은 없어요. 가해자의 근본적인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성급한 화해를 하면 트라우마가 재활성화될 위험이 큽니다.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찢는 것과 같지요. 70세의 김순자님께서는 20년 전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최근에 나이도 많은데 이제 화해하자며 연락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만 용서해라고 권했지요. 하지만 김순자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편하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 김순자님은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시험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시험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존엄을 지킬 때입니다. 묻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또다시 상처 주는 사람과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평온히 살겠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화해를 요청할 때 어떻게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책임 회피. 그때는 서로 잘못이 있었잖아.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주의하세요.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신호, 성급함. 갑작스럽게 화해를 요청하거나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경우입니다. 진정한 뉘우침이라면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조건부 사과. 내가 사과할 테니까 너도 용서해라처럼 거래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진정한 사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위험 신호 첫 번째, 시간의 함정.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나이도 먹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진정한 반성에는 시간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후회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흘러도 내가 한 일이 용서받을 일은 아니야. 하지만 정말 미안해. 위험 신호 두 번째, 책임 희석하기. 그때는 서로 잘못이 있었잖아.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진짜 사과는 100%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위험 신호 세 번째, 감정 조작하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말은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뜨려 화해를 강요하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화해의 7가지 조건. 정말 드문 경우지만 진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때만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첫째, 구체적인 잘못 인정.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지. 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행동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짚어야
상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둘째, 변명 없는 사과. 사과에 하지만 그런데라는 말이 붙는 순간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너도 잘못했잖아. 이런 말은 사과의 무게를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진짜 사과는 이유를 덧붙이지 않고 오직 내가 잘못했다라는 한 문장만 남습니다. 셋째,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달라졌다는 걸 증명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꾸준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바뀔게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과의 힘입니다. 넷째, 당신의 시간 존중.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할 준비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빨리 화 풀어. 언제까지 화낼 거야? 이런 말은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상대가 회복하는 속도를 존중하는 것, 그 기다림이야말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조건 없는 사과. 용서해주면 이렇게 해줄게. 다시 받아주면 내가 변할게. 이런 식의 거래는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는 그 자체로 끝나야 합니다. 상대가 용서하든 하지 않든,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 때로는 스스로 바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처, 깊게 자리 잡은 성격의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며 근본적으로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같은 상처는 반복됩니다. 일곱 번째, 경계선 인정. 마지막으로 진짜 사과를 하는 사람은 현실을 인정할 줄 압니다.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나는 책임을 지고 싶어.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한 번 부서지면 이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65세의 박영희님은 30년 전 자신을 배신한 친구로부터 화해, 제의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그 친구가 2년 동안 꾸준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자 조심스럽게 화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니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깊은 관계는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진정한 화해라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상처. 가장 힘든 것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평생 안 볼 수 있냐는 주변의 압박도 있고 본인도 죄책감을 느끼시지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상처를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모독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가족 구성원과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야만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만남의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세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주 만나고 오래 함께 있다 보면 다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짧고 필요한 만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상처를 주는 화제는 피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예민한 주제는 되도록 꺼내지 말고 가능한 한 안전하고 가벼운 대화로 방향을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3자가 함께 있을 때는 긴장감이 줄어들고 대화도 한결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상처가 깊고 반복될수록 혼자서는 풀기 힘든 매듭이 생깁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 관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배신. 오랜 친구의 배신은 특히 아픕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애초에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우정이었다면 상대방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정성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성급한 화해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직장 생활에서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완전히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적 관계만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친밀감은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은 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갈등, 특히 아파트나 빌라에서 이웃과의 갈등은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통장님 같은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화해보다는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화해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들. 많은 분들이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다른 개념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해 하는 것이고 화해는 관계 회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되 화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화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상처 준 사람에게 쓸 시간에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화해하지 않기로 했다면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겠다면 번호를 차단하세요. 우연히 만나더라도 짧게 인사만 나누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같은 상처를 또다시 겪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이며 마지막 존엄을 지켜내는 용기입니다. 단절을 선택한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개입 차단하기. 그 사람이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줘봐.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효과적인 차단법.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에게 뭐가 좋은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이 주제는 이제 그만해요. 죄책감 공격받을 때,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 내가 용서 안 해줘서 가족들이 힘들어해. 이렇게 원한 품고 살면 너만 손해야. 강력한 반박. 제가 상처받은 건 신경 안 쓰시면서 가해자 걱정을 하시네요. 원한이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똑같은 상처 또 받고 싶지 않아요. 제 선택이 누구에게 손해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거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권리, 진짜 행복을 찾을 권리.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상처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강함을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하세요.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장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과는 안녕. 진짜 행복과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무나 와서 상처를 버리고 갈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연습장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화해를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실제로 변화가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거부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은 시간을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부터는 화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